비상사태의 시작은 단 한 줄에서 비롯되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하겠다는 다카이치 사나 총리의 그 한마디. 나는 그 문장을 런던의 사무실에서 보고 있었고 동시에 베이징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불과 몇 분 만에 중국은 전면 보복을 선언했다. 그리고 뒤이어 폭탄처럼 떨어진 또 하나의 선언.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총리의 발언이었다. 그 말은 한국을 자극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일제히 한국 편에 섰고 심지어 중국 외교부까지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일본은 외교적 고립의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나는 그 순간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일본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조용히 차지한 나라가 하나 있다는 것. 정신을 차려보니 승리자는 의외로 한국이었다. 그날 밤 일본에서 진행된 생방송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도쿄대의 한 교수가 무려 2시간 넘게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가고 있었다. 일본이 무너지고 있다. 일본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그의 목소리는 스튜디오뿐 아니라 국제사회까지도 뒤흔들고 있었다. 나 역시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지난 몇 달간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일본이 걷고 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수는 자신을 일본국제문제연구원의 스즈키 마사토라고 소개했다. 진행자는 마치 일본이 드디어 일본답게 강경해지고 있다며 들뜬 목소리를 냈다. 다카이치 사나 총리의 발언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다며 대만 유사시 일본이 함께 행동하겠다는 그 한 문장이 역대급 리더십 아닐지 묻기도 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다. 스즈키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라고. 일본은 지금 스스로를 주도국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 착각이 일본을 위기로 끌어가고 있다고. 진행자가 놀라 되묻자 교수는 단언했다. 총리의 발언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내뱉은 것이라고. 진행자는 동맹국으로서 당연한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교수는 다시 차분하게 말했다.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그 말을 책임질 힘이 일본에게 없다는 사실이라고. 나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이 전쟁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말을 했지만 경제도 군사력도 외교력도 그 한 문장을 떠안을 기반이 부족하다는 건 이미 국제사회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중국 총영사의 발언이 왜 그렇게 거셌는지 묻자 교수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다. 핵심은 문장의 수위가 아니라 일본이 그 말을 현실로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록을 남겼다. 일본이 내뱉은 한 문장은 동아시아 권력 구조 전체를 흔들어 놓았고 그 틈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확실하게 올라선 국가는 한국이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중국은 일본 총리를 조롱하면서도 굳이 국가 정상급 인사를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오사카 총영사만 내보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중국이 일본 총리를 더 이상 국가급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뜻을 바로 이해했다. 진행자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일본을 상대로 고위급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교수의 설명은 단호했다. 일본이 스스로 대국이라 착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이다. 진행자는 왜 일본이 그런 착각에 빠졌는지, 일본이 그렇게 약한 나라냐고 물었지만 교수는 일본의 말은 동아시아 판도를 흔들 힘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국도 미국도 세계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정면에서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반박이 나오자 교수는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일본은 지금 엉망이라며 더 강하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최근 보고서를 떠올렸다. 일본이 이럴 때마다 그 빈틈을 가져가는 나라가 하나 있다는 분석이었다. 교수도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 진행자는 상황이 오래 갈수록 일본이 이길 것이라 했지만 교수는 정신 차리고 보니 승리자는 한국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황당하다는 듯 웃자 교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이 잃는 것들을 한국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는 첫 자료를 펼쳤다. 총리 발언 직후 중국의 보복이 즉각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 자제령을 발표했고 범죄 위험, 지진, 흑곰 증가 같은 이유를 내세웠다. 이 문구들은 중국 소셜미디어 전체로 번졌고 진행자는 터무니없는 핑계라고 했지만 교수는 철저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 전면 무료 취소를 허용했고 약 50만 건의 예약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 일본으로 향하던 중국인 관광객의 절반이었다. 진행자는 50만이라는 수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반응했지만 항공 노선 복구도 대부분 보류된 상태였다. 교수는 자료를 넘기며 손실은 4조 엔 이상이라고 밝혔다.
일본 관광 산업이 GDP의 10%를 차지하고 그중 30%가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사실까지 짚었다. 하루 만에 반토막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붕괴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의 4조엔 손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었다. 진행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다. 아무리 그래도 일본 입장에서 나쁜 일만은 아니지 않느냐고. 관광지가 너무 붐볐으니 이번 기회에 정리도 되고 오히려 총리의 발언이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현재 일본 여론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더욱 암울하다고 느꼈다. 실제 관광지를 가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식당을 운영하는 모녀, 전통 여관을 지키는 노부, 관광버스를 모는 아버지, 관광회사에서 일하는 청년까지 모두가 생계를 잃을 위기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지만 총리의 단 한 문장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은 산업의 불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한국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다.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행을 취소하면서 한국행 예약이 전년 대비 40% 증가한 것이다. 진행자가 놀라되 물었다. 정말 그렇게나 많이냐고.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의 추천 목적지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일본 호텔이 텅 비는 동안 한국의 백화점과 시장, 숙박업소는 예약이 폭주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국립박물관은 역대급 방문자가 몰렸고 서울뿐 아니라 여러 지방 도시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진행자는 가만히 있던 한국이 일본이 놓친 돈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정확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꺼냈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다녀오면 돌아가서 한국 문화를 더 소비한다는 점이었다. 드라마, 음악, 패션, 음식 같은 콘텐츠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경제적 확장력 그 자체다. 진행자는 그게 무엇이 문제냐고 했지만 나는 이것이 일본 관광 산업을 잠식하는 무기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과거처럼 그들을 끌어당길 힘이 없다. 한국은 문화와 이미지, 서비스 모든 면에서 이미 일본을 앞서 있다. 진행자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결국 일본이 흔들리는 동안 한국이 차분히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나는 그렇다고 답하며 이 흐름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진행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말했다.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면 일본도 한국에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 한마디는 일본 사회의 오만과 현실인식 부족을 그대로 드러낸 질문이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일본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한국을 건드리는 것이다. 진행자는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었고 차라리 미국과 더 강하게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총리가 참전이라는 단어를 꺼낸 이유가 미국, 일본, 대만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 의도와 정반대로 흘렀다. 진행자가 어떻게 정반대냐고 묻자 나는 자료에서 한 줄을 읽어주었다. 총리 발언 직후 미국 국무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이었다. 모든 관련 당사국은 신중하고 절제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지도 없고 언급도 없었다. 사실상 일본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는 대응이었다. 심지어 대만조차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진행자는 놀라되 물었다. 대만도 그렇냐고. 진행자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오히려 일본에게 신중함을 요구한 상황이었으니 당연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일본은 지금 미국에도 선택받지 못했고 대만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말 그대로 짝사랑이었다. 진행자는 말을 잃었고 나는 일본이 지금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나라를 언급했다.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진행자는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었다. 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한국이 얻는 반사 이익은 일본이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중국 관광객의 흐름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가며 한국의 관광과 유통, 숙박 산업이 큰 혜택을 보고 있었고 한국 문화의 영향력 확산까지 더해지며 한국은 동북아 경제 중심축으로 뚜렷하게 올라서고 있었다. 이런 흐름은 일본이 적대한다고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더욱 중요한 사실을 짚었다. 중국발 관광과 경제가 흔들릴 때 일본을 가장 빠르게 채워줄 수 있는 시장 역시 한국이라는 점이었다. 진행자가 놀라며 한국이 정말 그런 존재냐고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 중 한국인의 비중은 이미 중국 다음으로 높았고 일본행 노선 회복 속도도 한국이 세계 1위였다. 한국인 소비자는 일본 지역 경제를 가장 크게 떠받치는 수요층이기도 했다. 중국이 문을 닫으면 일본을 가장 먼저 찾아주는 나라는 언제나 한국이었다.
진행자는 결국 우리가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더 중요한 흐름을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을 중심축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번 사태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협력 방향은 더욱 선명해졌고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필요했다. 진행자가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30년간 이 지역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 순간이 가장 무거웠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일본에게 선택권은 많지 않았다. 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적대하면 미국은 더 확실하게 한국을 선택하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진행자가 완벽한 파트너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묻자 나는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 해군이 스시마 해협과 황해라는 두 핵심 해상 길목을 잡고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한다면 미국은 남중국해에 집중할 수 있다. 미국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전략적 배치는 없었다. 진행자의 얼굴이 점점 불안해졌다. 그러면 일본은 완전히 밀려나는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것이라고. 일본은 후방 지원 기지가 되고 한국은 전방 억제 거점이 되는 것이다.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고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은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국의 목소리가 먼저 들릴 수밖에 없었다. 진행자는 후방 지원 기지라면 결국 일본은 보급 담당이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일본은 완전히 고립된다. 최근 한국은 핵잠수함 건조까지 승인받았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한국은 동해와 일본해에서 핵잠수함을 운용하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끼인 일본은 핵이 없는 회색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컸다. 회색지대라는 말에 진행자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미국의 해군력은 여전히 일본에 존재하겠지만 미국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파트너는 이제 한국이 될 것이었다. 위급 상황에서 미국이 첫 번째로 전화하는 나라가 바뀌는 셈이었다. 진행자는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일본은 70년 동안 미국의 동맹이었는데 말이다. 나는 고개를 들고 현실을 보라고 말했다. 이미 흐름은 시작되었다고. 생각해보라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때 미국이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파트너는 누구인가? 후방에서 지원만 할 수 있는 일본인지 아니면 중국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한국인지. 답은 분명했다.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쪽이었다. 이제 미국은 위기 논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한국을 부를 것이고 일본은 참고 자료 수준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컸다. 나는 가정 하나를 꺼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누구와 먼저 상의할 것인가? 진행자는 망설이다 일본이라고 답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고 주일미군도 있으니까요. 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나는 틀렸다고 했다. 이제는 한국이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을 직접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군 기지만 제공할 수 있지만 한국은 실제 행동이 가능했다. 진행자는 일본의 지위가 그렇게까지 떨어진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나는 일본이 한국과 협력할 때만 다시 일어설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한국이 바다를 책임지고 일본이 육지를 맡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다. 물론 일본도 할 일은 있었다. 하지만 주연에서 조연으로 역할이 변한 것은 분명했다. 진행자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자존심도 명분도 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래도 일본은 일본 아니냐고. 어떤 위기라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강국 아닌가 하고. 진행자는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당연하다고 답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일본이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맞다고. 다만 지금 드러난 문제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쓸 수 없는 구조에 있다는 것이었다. 무슨 뜻이냐고 묻는 진행자에게 나는 최근의 사건을 설명했다. 총리 발언 직후 무장한 중국 해경선 여러 척이 센카쿠 주변에 침범했던 일이다. 아무리 봐도 완전한 무력 시위였다. 진행자는 그건 중국의 도발 아니냐며 당황했다. 문제는 그동안 일본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해상보안청은 법적 제약에 묶여 움직일 수 없었고 자위대는 출동 명령을 받을 수 없었으며 정치권은 책임 공방만 벌였다. 진행자는 신중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고 했지만 나는 신중한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일본은 약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
진행자는 그래도 결국 중국 해경선이 물러가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나는 가장 아픈 현실을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완전히 혼자였다는 사실이었다. 미국은 한 줄의 성명도 내지 않았고 대만도 침묵했다. 일본이 기대던 두 축이 동시에 멀찍이 떨어져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다. 진행자는 목소리를 떨며 미국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중국은 일본의 대응 속도, 정치적 혼란, 미국의 의지까지 전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그리고 결론을 냈다. 일본은 충돌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굳어졌다고. 진행자가 그러면 일본이 완전히 무시당한 것 아니냐고 묻자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총리가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했다. 갑자기 다케시마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센카쿠 문제에서 중국에 밀리자 비난 여론을 한국 쪽으로 돌리려는 전형적 방식이었다. 진행자는 그게 잘못이냐고 되물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지금 상대는 중국이고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이다. 그런데 일본은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한국까지 건드리고 있었다. 이건 상황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 적을 늘리고 있는 셈이었다. 중국과 맞서기도 벅찬 상황에서 한국까지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일본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센카쿠 침범 사건이 일본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온 고립의 결과였다.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외면해온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진행자는 신중한 표정으로 물었다. 일본이 흔들리는 것은 알겠지만 기본 체력이 탄탄한 나라 아니냐고, 이번 사태가 정말 그렇게 심각하냐고. 나는 자료를 덮으며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체력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에서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번 중국과의 갈등은 단지 그 붕괴를 앞당긴 계기일 뿐이었다. 진행자는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나는 일본 산업 기반이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력 비용은 10년 사이 거의 2배로 올랐고 정부의 규제 속도는 OECD 최하위권이며 기술 인력은 고령화되어 줄어들고 공장들은 낡은 설비를 돌리고 있었다. 진행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던 문제 아니냐고 했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이번 사태 전부터 일본 밖에서 길을 찾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 말에 진행자는 당황했다. 일본 밖에서 길을 찾는다고요? 라고 되묻자 나는 더 심각한 상황을 설명했다. 총리 발언 이후 일본은 국제적으로 대만 유사시 개입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치명적이었다. 나는 일본의 남은 리스크를 하나씩 짚어나갔다. 지정학적 긴장 증가, 공급망 취약성, 미국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림, 지진과 노후 인프라로 인한 위험, 전력과 규제 문제, 승인 절차 지연까지. 진행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러면 기업들이 정말 일본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은 감정이 아니라 리스크를 보고 판단한다. 이번 사태는 그 리스크가 실제로 드러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해외 대체지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해외 대체지라면 어디냐고 묻길래 나는 4곳을 언급했다. 미국, 대만, 동남아, 한국. 하지만 조건을 비교하다 보면 결론은 하나였다. 진행자가 궁금하다는 듯 묻자 나는 차근히 설명했다. 미국은 비용이 너무 높았다. 인건비도 전력비도 부담이 컸고 투자 허가 기간도 길었다. 대만은 일본과 동일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동남아는 인프라 격차가 너무 커 첨단 반도체 기반을 구축하기엔 속도와 기술, 전력 모두 부족했다. 나는 조용히 결론을 말했다. 이렇게 하나씩 제외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후보는 단 하나라고. 그 순간 진행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설마 한국이냐고. 나는 단호하게 맞다고 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갖고 있었고 전력 인프라도 일본보다 안정적이며 인력 수준은 세계 최고였다. 진행자는 정말 그 정도냐고 되물었다. 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교육과 연구 생태계가 완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의 공급망 전략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결정적인 문장을 덧붙였다. 지금 미국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설정하고 있다. 진행자는 놀라며 다시 물었다. 정말 미국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나는 설비 투자 속도, 부지 승인 속도, 인허가 속도 모두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공장 하나 짓는데 7년 걸릴 일을 한국에서는 2년에서 3년이면 끝낼 수 있었다. 진행자는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이 실제로 한국으로 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실제 사례를 말하기 전에
그들이 왜 한국 진출을 결심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어떤 계기냐고 진행자가 묻자 나는 2019년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했는데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가 그 대상이었다.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시 한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포토레지스트의 90%를 일본이 공급했고 불화폴리이미드 역시 의존도가 거의 같았다. 나는 당시 한국 산업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강력한 압박이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일본 기업들에게도 예기치 못한 교훈을 남겼다. 나는 핵심을 짚었다. 정치적 갈등 하나로 경제적 연결이 단숨에 끊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진행자는 일본 기업들도 위험을 느꼈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거리와 속도, 그리고 정치 변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멀리서 수출하는 방식보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진행자는 이해가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고 생산 기지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나는 정확하다고 답하며 사례를 꺼냈다. 도쿄오카공업이 경기도 평택에 약 100억 엔을 들여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감광액 세계 1위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을 택한 것이다. 또 이비덴 그래파이트는 포항에서 인조 흑연 생산을 2배로 늘렸고 도쿄일렉트로는 한국 테크놀로지 센터를 확대했다. 이데미치코사는 오산에 일본 외 첫 단독 연구개발법인까지 세웠다. 진행자는 놀라며 되물었다. 결국 2019년 사태가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늘리는 계기가 됐다는 말이냐고. 나는 맞다고 하며 2024년 기준 일본의 한국 투자액이 전년 대비 375%나 증가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갈등이 일본 기업들에게 역설적으로 가장 큰 배움이 된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대량 생산 능력, 고객과의 밀착도, 인력과 인프라의 품질을 활용하려 하고 있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강자들이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도 세계 시장을 주도한다. 진행자는 결국 갈등이 협력으로 이어졌다는 말이냐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 진출한 한 일본 기업의 말을 전했다. 한국은 고객이 많고 인프라가 풍부하며 인재가 뛰어나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간과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한국 기업들의 속도였다. 일본이 수도꼭지를 잠그자마자 한국은 규제된 3가지 핵심 소재를 모두 자체 개발해버렸다. 솔브레인은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들었고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불화폴리이미드를 대체했으며 동진세미캠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했다. 진행자는 그럼 일본의 카드가 무력화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했다. 2019년 규제는 일본에게 역사적 악수가 됐다. 한국을 압박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독점 지위를 잃는 결과를 부른 것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지 못하면 스스로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셈이었다. 앞으로 일본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지고 기술력은 외부로 유출될 것이며 일본 내 산업 공동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반대로 한국은 세계 공급망의 중심으로 더 커질 것이었다. 진행자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결국 한국이 일본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 무너졌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운 것뿐이라는 뜻이냐고. 나는 담담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 하며 다시 물었다. 그래도 중국이 일본을 완전히 필요 없는 존재로 보진 않지 않겠느냐고. 중국도 일본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냐는 말이었다. 나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 그렇다면 왜 지금 중국이 전면전 수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중국 관영 매체와 군사기관들조차 반격 준비가 끝났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냐고 진행자가 묻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중국은 일본을 필요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대체 가능한 시장으로 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중국이 동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명했다. 중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아시아 지도는 이미 일본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있었다. 제조 거점은 중국 본토, 에너지와 자원은 중동, 금융과 통화의 축은 미국. 그리고 핵심 기술 공급원은 또 다른 국가였다. 진행자는 그 기술 공급원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주 오래전에는 그랬다. 일본이 기술과 브랜드의 중심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실제로 구매하는 핵심 기술은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었다.
진행자는 다른 곳이라니 하며 눈을 크게 떴다. 나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중국산 스마트폰의 화면은 삼성과 LG가 공급하고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는 한국의 세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업의 고부가가치 기술까지 한국이 독점하고 있었다. 나는 진행자를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했다. 중국에게 일본은 느리고 낡은 파트너지만 한국은 빠르고 영리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진행자는 그럼 중국이 일본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나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대체가 시작됐다고 답했다. 중국이 수입하는 첨단 중간재의 비중을 보면 한국산이 일본산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 이렇게 바뀌었느냐고 묻자 나는 총리의 참전 발언 이후 그 흐름이 더 빨라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다. 일본 총리의 다케시마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악성언행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이었다. 진행자는 이해하지 못했다. 다케시마는 한일 문제인데 왜 중국이 나서느냐고. 나는 바로 그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중국이 한일 갈등에까지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예전에는 방관하거나 은근히 부추기던 중국이 이번에는 일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진행자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중국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일본을 고립시키면서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었다. 나는 여행과 소비, 투자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 우회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우회 시나리오란 일본을 거치지 않고도 한국을 통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모든 방식을 의미했다. 심지어 중국은 일본을 군사적으로 무너뜨릴 필요조차 없다고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을 지도에서 빼고 다시 설계해도 문제가 없고 그 빈칸을 자연스럽게 한국이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진행자는 그럼 중국과 한국이 협력하고 있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나는 협력이라기보다 중국의 일본 배제 전략이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일본을 직접 압박함과 동시에 일본이 스스로 무너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수혜를 보고 있었다. 진행자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우리는 아직도 중국과 싸우고 있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중국이 우리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라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베이징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새로운 동아시아 지도가 그려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자리하고 있었다. 일본은 여전히 중국과 싸운다고 믿지만 이미 판에서 밀려나 있었다. 진행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일본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경제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여전히 지칠 국가 아니냐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일본은 무너진 나라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올라가고 있느냐였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풀세트 국가에 가장 가까운 곳은 한국이었다. 진행자는 풀세트 국가가 무엇이냐고 묻자 나는 손가락으로 분야를 하나씩 짚어나갔다. 제조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까지 완비되어 있었다. 군사력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이름을 알린 국가였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까지 실전으로 검증된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다. 문화에서는 드라마와 음악, 영화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진행자는 이렇게 다양한 수출 실적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냐며 의심을 드러냈다. 나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K2 전차는 폴란드가 대량으로 구매했고 K9 자주포는 노르웨이가 도입했다. FA-50은 이미 30개국과 계약을 맺었다. 일본은 완벽을 추구하다 수출에 번번이 실패했지만 한국은 실전 성능으로 10개국을 확보했다. 진행자는 놀라며 정말 10개국이나 되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광 분야에서도 한국은 중국, 동남아, 중동은 물론 일본인들까지 끌어들이는 여행지가 되었다. 2024년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예를 들자 진행자는 그건 코로나 이후의 반등 현상 아니냐는 듯했다. 나는 그렇다면 왜 일본인 방문객이 30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는지를 물었다. 한국 여행은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완전한 트렌드가 되었기 때문이다. 진행자는 젊은 층이 K-팝 때문에 움직인 것일 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나는 기술 분야를 예로 들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서 한국은 이미 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고 삼성전자의 HBM3 메모리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AI 반도체는 엔비디아와 AMD 같은 글로벌 기업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 진행자는 메모리 분야는 인정하지만 CPU나 시스템 반도체는 여전히 일본이 강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동맹 관계에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군사경제 협력은 어느 때보다 깊어졌고 쿼드 플러스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도 커지고 있었다. 진행자는 한국이 정식 회원도 아닌데 과장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나는 한국이 준회원 격으로 참여 중이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없으면 중국 견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행자는 그래도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고 했다. 나는 그게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장점이라고 말했다. 2024년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미국과는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 시너지를 챙기는 절묘한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뜻이었다. 진행자는 이런 줄타기가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지만 나는 최근 APEC에서 한국이 협력 의제를 주도한 사례를 들었다. 미국, 중국, 일본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재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이다. 진행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한때 그런 역할이 일본의 자리 아니었느냐고 했다. 기술도 문화도 제조도 모두 갖춘 나라였던 일본 말이다.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국가는 한국이었다. 진행자는 자존심이 상한 듯 그래도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는 우위 아니냐고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뼈아픈 현실을 언급했다. 바로 그 일본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일본이 참전을 말하는 사이 한국은 억제와 안정을 내세우며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었다. 진행자는 조용히 말했다. 결국 일본이 흔들릴수록 한국은 더 완성된 국가가 되어 간다는 뜻이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뿐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경쟁자로만 보고 버티다 시장과 인재, 기술을 모두 잃는 길. 혹은 한국을 인정하고 연결해서 최소한 두 번째 축이라도 지켜내는 길이었다. 진행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두 번째 축이라면 결국 일본이 보조 역할이 된다는 의미 아니냐고.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한국을 일본 편에 서게 해야 한다. 그것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였기 때문이다. 진행자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 진행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감쌌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이 이해되면서도 씁쓸했다. 메이지 시대 이후 15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나간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역사적 맥락을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 1997년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일본은 한국이 무너질 것이라 비웃으며 자금을 회수했다. 그러나 한국은 쓰러지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통해 오히려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을 키우며 더 강해져 돌아왔다. 반면 일본은 전자산업 세계 1위를 꿈꾸던 과거에 머물렀고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하며 현실을 외면했다. 한국이 성장하는 동안 일본은 멈춰 있었다.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그것이 현장의 냉혹한 현실이었다. 스튜디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진행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솔직히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을 흔든다며 일본은 늘 중심이라고 생각해왔다고 털어놓았다. 중국과 대적해도 이길 수 있다고 동아시아의 주도권은 일본에 있다고 믿어왔다는 것이다. 그의 고개는 점점 아래로 떨어졌고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시청자들도 분노할 것이라 했다. 왜 한국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일본을 나쁘게 말하느냐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감정은 이해한다고 했다. 나 또한 젊은 시절 일본의 기술과 경제, 문화가 세계를 이끌던 시절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 멈춘 뒤 나는 결론을 말했다. 분노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한다. 대상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심지어 중국이든 상관없었다. 진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책상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인정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진행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일본이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현실을 조용히 말했다. 일본은 이미 뒤처졌다. 하지만 뒤처진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잘된 나라를 인정하고 왜 잘됐는지 분석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부분부터 따라가는 것.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했다. 일본을 인정했고 철저히 분석했고 필요한 부분을 따라갔고 결국 추월했다. 진행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덧붙였다.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나라를 시기하는 것도 무작정 경쟁한다고 외치는 것도 아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길을 찾아야 한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것만이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진행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분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스튜디오에는 더 이상 반박하는 사람도 없었다. 일본이 선택해야 할 길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다. 30년 동안 이 지역을 연구해온 나조차 이런 결론을 내릴 줄은 몰랐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만 미래가 열린다는 믿음은 변함없었다. 일본의 앞날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었다. 끝없는 경쟁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함께 갈 동반자로 볼 것인지. 이게 뭐람? 폴란드 브라니에보 훈련장 한복판에서 미군 전차병의 절박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74톤이나 되는 거대한 에이브람스 전차가 진흙 속에 깊이 빠져서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견인차까지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장갑으로 둘러싸인 한 대의 전차가 조용히 등장한 거예요. 저 아시아산 전차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모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모두의 시선이 멈췄어요. K2 전차가 진흙탕을 가르며 마치 스포츠카처럼 돌진해서 에이브람스를 단숨에 끌어낸 겁니다. 이런 일이 진짜 가능해? 30년 경력의 베테랑 전차병인 저에게도 세상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레코 발스키라고 합니다. 폴란드 육군에서 30년 넘게 전차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군에 들어갔던 건 1994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소련제 T-72와 폴란드에서 개량한 PT-91 트바르디만 몰고 다녔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전차들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의 절반이 넘습니다. 말렉, 넌 전차랑 결혼했냐? 고 동료들이 자주 놀릴 정도로 저는 전차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봄이 되면 정말 답답했죠. 3월부터 4월까지 땅이 녹으면서 훈련장 전체가 진창이 되는데요. 그럴 때면 우리 PT-91은 거의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번 주 훈련 취소다. 땅이 너무 질다는 말이 해마다 반복됐죠.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창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전차가 나오지 않을까? 더 큰 문제는 실제 전투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저희는 충격적인 영상들을 봤거든요. 러시아 전차들이 진창에 빠져서 꼼짝없이 갇혀있는 모습이었어요. T-72도 최신형 T-90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PT-91도 분명 저럴 텐데 솔직히 무서웠어요. 만약 전투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진흙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 부대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K2 전차가 온다는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아시아에서 만든 전차가 유럽의 거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써왔던 러시아 전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잖아요. 말렉 걱정하지 마. 우리가 써온 것보단 낫겠지. 젊은 동료들은 기대에 들떠 있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T-72만 만져온 제가 새로운 걸 잘 배울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됐고 한편으론 의심도 들었죠.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아시아 전차가 러시아산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브라니에보 훈련장에서 검은 장갑의 K2 전차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날 오후 저는 직접 K2 전차를 마주했습니다. 검은색 도장과 날카로운 실루엣이 기존 전차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첫인상은 썩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멋져 보여도 혹시 겉만 번지르르 한 건 아닐까? 제 옆에 있던 베테랑 동료 얀이 중얼거렸죠.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러시아 전차만 접해온 저희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만든 전차가 우리 PT-91보다 좋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K전차 주변을 둘러봤죠. 분명 첨단 장비들이 많이 장착되어 있었지만 성능은 실제로 써보기 전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제 인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3월 중순이었는데 며칠 전 내렸던 비와 눈이 다 녹아서 훈련장 전체가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날씨엔 훈련을 미루지만 이상하게도 K2 전차 훈련만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진창에서 전차 훈련이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PT-91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제 동료들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말액, 저기 봐. 진흙이 무릎까지 올라오잖아. 토마 씨가 걱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전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 PT 90일 같으면 이미 빠져서 견인차부터 불러야 할 텐데. 오후 2시, 저희는 훈련장에 모여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어요. K2 전차가 아무렇지 않게 무릎 높이의 진흙 속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거예요. 어라, 저게 가능한 일인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바퀴가 땅에 박혀 멈출 줄 알았는데 K2는 아스팔트 위를 달리듯 부드럽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모두가 할 말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더 놀란 건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K2가 깊은 물웅덩이 앞에 도달하자 저는 드디어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K2는 잠깐 멈추더니 뭔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듯 하더니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웅덩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요. 제 옆에 있던 양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놀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교관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죠. 놀라셨죠? K2는 능동형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지형에 맞춰 조정됩니다. 바퀴 하나하나가 따로 움직여서 어떤 땅에서도 최고의 접지력을 낼 수 있어요. 교관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봐온 전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였거든요. 그런 기술이 정말 현실인 건가요? 반신반의하며 물어보니 직접 보면 더 감탄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해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어요. 미군 부대와 함께하는 합동훈련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에이브람스 전차도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에이브람스와 직접 비교할 수 있겠다고 내심 기대했어요. 아무래도 미국 전차가 더 뛰어날 거라는 생각이 강했죠. 마렉, 에이브람스는 세계 최강이잖아. 아무리 K2가 훌륭해도 미국 전차는 못 따라가겠지. 동료 파벨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에이브람스가 먼저 진흙 구간에 들어갔어요. 74톤이나 되는 압도적인 크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어요. 멈췄네. 에이브람스가 진흙 한가운데서 꼼짝 못하고 갇혀버린 거예요. 아무리 엔진을 돌려도 바퀴만 헛돌 뿐이었죠. 역시 에이브람스도 결국 빠지는구나. 토마씨가 안타까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견인차를 부르자고 하더군요. 미군 장교가 무전기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견인차가 와서 로프를 연결하고 힘껏 끌어당겼는데도 에이브람스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죠. 견인차로도 해결이 안 되네. 74톤이나 되니 그럴 법도 하다며 저희는 구경하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이 30분, 1시간씩 흘러가도 에이브람스는 그대로였죠. 바로 그때 K2가 등장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한국인 교관이 미군 쪽에 다가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미군들이 망설이며 사양했어요. 감사하지만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미군 장교 얼굴엔 자존심이 상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에이브람스는 꿈쩍도 안 했죠. 한국 전차가 에이브람스를 빼낸다고? 그럴 리 없지. 파벨이 코웃음을 쳤어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30분이 더 지나자 결국 미군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K2가 앞으로 나왔어요. 견인 케이블을 연결한 후 천천히 후진을 시작했어요. 어라, 놀랍게도 에이브람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K2는 진창에서 미끄러지는 기색도 없이 74톤짜리 거인을 당기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56톤의 K2가 74톤의 에이브람스를 진창에서 꺼내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얀이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에이브람스가 완전히 빠져나오자 미군 전차병이 K2 쪽으로 다가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탄이 묻어 있었어요. 미군 장교도 와서 한국 교관과 악수를 했고요. 이제 알겠죠? 한국 교관이 저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30년간 품어왔던 선입견이 산산이 부서졌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K2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교관에게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고 설명서도 꼼꼼히 읽어봤어요. 말렉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동료들이 신기해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K2를 공부하고 있으니 당연했죠. 인정할 건 해야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만든 이 전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한 달 뒤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도하 훈련 날이었죠. 오늘은 강을 건너는 훈련을 합니다. 한국인 교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도하 훈련은 전차병들에게 가장 위험한 훈련 중 하나거든요. 만약 물이 엔진에 들어가면 전차는 완전히 망가져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젊은 병사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랭님. K2는 물속에서도 문제 없어요. 19살 신병 미하우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저는 그 태도가 놀라웠어요. 예전이라면 도하 훈련 앞에서 잔뜩 긴장했을 텐데 이 친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진짜 괜찮을까? 물론이죠. K2는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 있어요. 미하우의 농담에 다른 젊은 병사들도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렇게 여유로운 분위기를 보니 저 역시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마렉 대위님 같이 타보시죠. 네. K2 한번 체험해보세요. 진짜 새로운 세상입니다. 젊은 병사들이 계속 권유해서 사실 고민이 됐어요. 30년 내내 PT-91만 몰다가 갑자기 낯선 전차에 오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한 번만 타보면 PT-91로 다시는 못 돌아간다니까요. 결국 저는 K2에 올라탔어요. 조종석에 앉는 순간부터 차이가 느껴졌어요. 이게 뭐지? 모든 계기판이 디지털이라서 PT-91의 아날로그 계기판과 완전히 달랐죠. 신기하죠?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리아오가 설명해줬어요. 여기 보세요. 지형정보, 기상상황, 다른 아군 전차 위치까지 전부 화면에 나오죠. 이게 진짜 미래 전차구나 싶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K2가 천천히 강으로 들어갔어요. 전차 하부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는데도 K2는 아무 문제 없이 계속 나아갔어요. 신기하다. 정말 문제 없네. 옆에서 보던 양이 감탄했죠. 더 놀란 건 물속에서도 K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거예요. 포탑도 자유롭게 회전했고 주포도 정확히 조준됐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 교관에게 물어봤어요. K는 24m까지 잠수할 수 있어요. 한국은 강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도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설계한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고민해서 이 전차를 만든 건지 알겠더라고요. 70년째 분단된 나라에서 살아온 이들의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직접 K2를 물속에서 조종해보니 더더욱 놀라웠어요. 물의 저항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였거든요. 마렉 대위님 어떠세요? 믿기 힘들어요. 진짜 물고기 같네요. K2가 강을 다 건넌 후에는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이제 어떤 지형이든 걱정 없어요. 리아우가 크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30년 전 처음 전차를 탈 때는 이런 자신감이 없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최고의 전차를 운전할 수 있다니. 그날 밤 저는 한국 교관과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교관님,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전차를 만들 수 있었나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릴까요? 교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문을 열었어요. 저희는 70년 동안 항상 전쟁의 위협 아래 살았죠. 그래서 누구보다 절실했어요. 한국 전쟁 때는 미군 전차에 의존했지만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K2가 탄생한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군사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자동차 기술, 특히 현대자동차의 기술이 융합되어서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자동차 회사가 전차 개발에 참여했다니요. 현대자동차요? 그 회사가 전차도 만드나요? 직접 생산하진 않지만 엔진과 서스펜션 기술을 제공했어요. 현대차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 바로 이런 기술력 덕분이에요. 교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성취를 이뤘는지 점점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교관님, 왜 한국 분들은 기술에 이렇게 열정적이신가요? 아마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일 거예요. 천연자원도 없고 땅도 좁아서 결국 사람의 머리와 기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대단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다니. 한국전쟁 이후 우리는 바닥에서 시작했죠. 그때 우리 할아버지들은 굳게 결심했어요. 다시는 다른 나라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기술에 그렇게 열정을 쏟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삼성이나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맞아요. 한국인들은 모든 분야에서 1등이 되고 싶어하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의 원천이죠.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해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간절함이 그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다음날 저는 젊은 군인들과 함께 K-정비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정비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전차는 자가 진단 기능이 있어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스스로 알려줘요. 정비병 토마시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게다가 부품 교체도 훨씬 더 간편했어요. PT-91은 하루 종일 걸리던 정비가 K 전차는 몇 시간 만에 끝나더라고요. 직접 정비를 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세심한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감탄하자 한국인 교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문화와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민족이에요. 빨리 하면서도 정확해야 만족하는 성격이죠. 그 말이 K2 전차의 특징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빠른 기동성과 정교한 시스템,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전차였으니까요. 그래서 K2가 이렇게 완성도 높구나 실감했죠. 몇 주 뒤 저는 동료들과 K2의 사격 훈련을 지켜보게 됐어요. 그날 현장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목표물까지 3km 이동하며 사격을 준비했죠. 명령이 떨어지자 K2가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달리는 동안에도 주포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한국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죠. 교관의 설명과 함께 K 전차가 사격을 했고 결과는 완벽한 명중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이동 중에 3km 거리의 표적을 맞추다니. 한국 기술자들이 이걸 위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갑자기 왜? K 전차를 보면서 느꼈는데 한국인의 기술과 열정이 진짜 인상적이야. 작은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어냈다는 게 놀라워. 아내도 흥미를 보였어요. 그래, 뭐가 그렇게 대단해?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사용자를 세심하게 배려해서 설계했다는 점이 정말 기억에 남아. 한국 문화의 따뜻함이 느껴져. 정이 뭔데? 한국인만의 특별한 정서야. 남을 챙기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말이야.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식도 맛보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인 교관에게 한국어로 인사하자 그는 놀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마렉 대위님, 한국어 공부하세요? 네, 한국이 너무 궁금해서요. 이런 멋진 전차를 만든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요. 그 말에 교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기술을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큰 자부심을 느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 안에 사람을 위한 배려와 평화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걸요. 6달이 흐른 지금 저는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렉 대위님, 오늘도 K 훈련입니다. 미아오와 젊은 군인들이 신나게 말했어요. 이젠 이 아이들이 진짜 전차병처럼 보였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 당당한 걸음걸이, 무엇보다 두려움 없는 눈빛이었어요. 좋아, 오늘은 야간 훈련이다. 제가 말하자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예전에는 밤 훈련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다려지더라고요. K가 곁에 있으니 밤에도 걱정이 없었어요. 토마가 자부심 가득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K2의 야간 투시 장비는 저에게 아주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에서 온 교관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관님이 이제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날이었거든요. 교관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마렉 대위님 덕분에 우리 폴란드 병사들이 훨씬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교관님이 참을성 있게 하나하나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미하오가 다가와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교관님이 놀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 한국어가 많이 늘었네요. 네, 저희 모두 한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좋아져서요. 실제로 부대 안에는 한국어 공부 열기가 가득했어요. 젊은 병사들은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죠.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K2를 만든 공장도 직접 가서 보고 싶고요. 병사들의 말에 교관님이 활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한국에 놀러 오세요. 환영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 뭐가 달라졌는데? 더 밝아지고 젊어진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으니까요.
한국 전차 덕분이야. 30년 만에 이런 감정을 느끼네. 그래서 어떤 기분인데? 희망이라고 할까?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군대가 정말 강해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어.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해. 작지만 큰 꿈을 가진 나라야. 그리고 그 꿈을 실제로 이루는 힘이 있지. 며칠 후 폴란드군 고위 장교들이 우리 부대를 방문했어요. K2 전차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죠. 마렉, 보고하시오. 네, K2 전차는 모든 부분에서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보고했어요. 특히 젊은 병사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어떤 임무도 자신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진창에서의 기동력, 도하 능력, 사격의 정확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이 이 전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은 보고네. 한국과의 협력이 정말 성공적이었다는 의미겠지. 네, 한국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내 K2 전차 경험이 벌써 6달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의심도 많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믿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기술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K2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정체입니다. 우리 젊은 병사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얻게 된 걸 보면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K2와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폴란드 브라니에보 훈련장에서는 K2 전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웃음소리와 함께요. 30년 베테랑이었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멈추지 않는 성장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었죠. 작은 나라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2와 함께하는 매일이 저에게는 새로운 감동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며칠 전 다카이치 총리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죠. 대마도는 일본 영토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만한 발언이 나온 후 일본은 중국의 경제 제재와 국제적 고립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일본이 선택한 강경책은 자국 경제를 사실상 마비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그리고 뒤늦게 한국에서 나온 자료를 본 일본 관료들은 31년간 감춰왔던 진실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이 결국 깨달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토론토에 위치한 국제해양전략연구소에서 동아시아 해양 분쟁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지난 25년간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 쿠릴 열도 등 다양한 영토 분쟁과 해양 전략을 분석해왔어요. 각 국가의 해군력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평가하고 서구 정부의 아시아 정책 결정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제 주된 임무였습니다. 연구소 20층 회의실에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퍼지던 그날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다카이치 산나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5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브리핑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제임스가 정성껏 준비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꼼꼼히 읽으면서 한 가지 확신에 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믿음이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동료들의 의견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출신 한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G7 민주주의 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죠. 프랑스 출신 마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우리 서구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중국의 패권적 움직임에 맞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 넘게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며 발전한 나라였으니까요. 아시아에서 보기 드물게 서구적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문가 이준호 박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문제는 자주 언급하면서 대마도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는 것이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마도라는 지명 자체가 생소했으니까요. 25년 동안 동아시아를 연구하면서도 그런 작은 섬까지 신경 써본 적이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그림이었으니까요. 마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대마도요? 어떤 곳인가요?
이준호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부산 근처에 위치한 섬이고 역사적으로 복잡한 배경을 가진 곳이라고 했어요. 최근 한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도도 모자라 이제는 다른 일본 영토까지 문제 삼다니요. 물론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견국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욕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스가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도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 차이가 있죠. 경제적인 면만 봐도 그 격차가 명확하니까요. 저 역시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분명히 눈에 띄게 발전한 것은 맞지만 일본처럼 오랜 전통과 저력을 지닌 국가와 비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해군이 꽤 성장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와 나란히 놓고 보면 아직은 그는 말을 흐렸지만 그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속으로 저는 이준호 박사가 한국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빠른 성장세는 인정했지만 일본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생각하면 아직은 견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연구소 소장 로버트 교수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예상치 못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마이클, 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현지 상황을 확인해보는 게 어떻겠나?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한국 출장이요? 물론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주요 국가가 아닌 한국에서 과연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장님,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효율성을 생각하면 자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로버트 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마이클, 동북아 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어.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의미 있는 조언을 주는 분이었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준호는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께서 직접 보시면 새로운 점을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물론 한국 역시 나름 흥미로운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25년간 쌓아온 저의 경험과 시각을 뒤집을 만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성장하는 중견국의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며칠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측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복잡하거나 감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체계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김성훈 과장이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많으니 천천히 함께 검토해 보시죠. 제가 생각했던 건 감정적인 주장이나 일방적인 설명이었는데 김 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대학 세미나에 온 것처럼 차분하고 학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브리핑 파일과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모든 준비가 꼼꼼하게 이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김 과장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캐나다에서 25년 동안 해양 전략을 연구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마도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시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글쎄요, 아마 해상 운송로의 가치나 군사적 중요성 같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김 과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뭔가를 적으셨죠. 맞아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왜 독도 문제는 자주 언급하면서 대마도 이슈는 거의 다루지 않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김 과장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도와 대마도 모두 작은 섬에 불과하다고 여겨 정치적인 수사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되물었더니 김 과장님은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하시면서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수입 구조를 먼저 보시죠. 석유는 99.6%, 천연가스는 97.2%, 석탄은 99.3%나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의 90% 이상이 대마도 해협을 거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동에서 오는 석유와 호주산 천연가스가 모두 이 항로를 통과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놀랐습니다. 25년 동안 동북아를 연구했지만 이런 구체적인 수치는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캐나다에서 봤던 어떤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세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말 정확한 수치인가요? 제가 다시 물었죠. 일본자원에너지청과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공식 데이터라고 김 과장님이 태블릿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본으로 향하는 에너지 수송선의 92.3%가 대마도 해협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일본 정부도 쉽게 공개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입니다. 저는 그 숫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90%가 넘는다는 건 사실상 절대적인 의존도를 뜻하는 거니까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 측이 이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협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김 과장님이 곧장 답하셨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일본 주요 공장들이 멈추게 되고 72시간이 지나면 전력 부족 사태가 벌어진다고요. 그의 설명은 전혀 감정이 담기지 않은 담백한 어조였습니다. 마치 과학 이론을 설명하는 것처럼 차분했죠. 그런데 일본이 이런 취약점을 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궁금해서 다시 물으니 김 과장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대마도 문제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는 점이죠.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김 과장님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대마도 해협이 하루만 막혀도 일본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될지 아시나요? 에너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구체적인 수치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약 2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면 제조업 전체가 마비되고 도요타부터 소니까지 모든 대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익숙하게 생각해온 동북아 질서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25년 동안 받아온 브리핑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시각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시선은 어떤 것일까요? 김 과장이 진지하게 답변했습니다. 저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의 근거에 말씀드립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31년간 강경한 발언을 이어왔지만 유독 대마도만큼은 항상 침묵을 지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수치와 자료들이 근거입니다. 외교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체계적인 브리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관료들이었습니다. 각자 책상 위에는 두툼한 자료집이 놓여 있었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상세한 지도와 통계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이클 박사님께서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회의를 이끈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자료들을 천천히 검토해 보시면 왜 이 사안이 결코 단순하지 않은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부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박사님, 내일 부산 해군기지에 방문하시면 훨씬 흥미로운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한국 해군이 대마도 해협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날 이른 아침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면서 창밖에 펼쳐진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어제 서울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그런 전략적 우위를 정말 지니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부산역에 도착하자 해군 중령 한 분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박민수 중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해군 본부 정보작전처에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오늘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해군 기지로 가는 차량 안에서 박 중령이 간단한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방문하실 곳은 우리 해군 작전사령부 일부입니다. 물론 보안상 모든 것을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대마도 해협 관련해서는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기지 정문을 지나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계병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체계적인 보안 검색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25년 동안 여러 나라 군사시설을 방문해봤지만 이렇게 철저한 곳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된 곳은 부두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군함 두 척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기 때문이죠. 저 군함들이 혹시 하고 중얼거리자 박 중령이 자랑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왼쪽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고 오른쪽은 올해 새롭게 진수된 KDDX급 차세대 구축함입니다. 세종대왕급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KDDX는 한 단계 더 발전한 모델입니다. 제가 그동안 알던 한국 해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규모만 해도 웬만한 서방 국가의 함정을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길이 166m, 만재 배수량 1만 1천 톤에 달하는 거대한 선체가 주는 존재감이 상당했습니다. 갑판에 설치된 VLS 셀만 해도 128개에 달했으며 이는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보다 더 많은 수치였어요. KDDX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중령이 태블릿을 꺼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스텔스 설계, 통합 마스트 시스템, 그리고 첨단 차세대 레이더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공 탐지 능력은 500km를 넘어섭니다. 500km라는 숫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 거리라면 대마도 해협은 물론 일본 본토 상당 부분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정말 그 정도 수준의 성능이 실제로 나오는지 궁금해서 박중령을 바라보니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다음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신가요? 작전 통제실에서 실시간 감시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전 통제실로 들어서자 엄청난 크기의 스크린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대형 스크린에는 대마도 해협의 실시간 상황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각각이 선박을 의미한다고 하더군요. 양쪽으로 배치된 보조 스크린들에는 기상 데이터, 통신 현황, 그리고 주변국 군함 동향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마도 해협을 지나가는 모든 선박이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민간 선박부터 군함까지 종류별로 구분되어 모두 추적되고 있었죠.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까지 정확하게 식별되어 있었으니까요. 저 빨간 점들이 혹시 일본 군함인가요? 조심스럽게 물으니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이즈모급 헬기 탑재 구축함 한 척과 무라사메급 구축함 두 척이 대마도 인근 해역에서 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작전 장교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상세한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그 정보의 정확성에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군함의 이름, 승조원 수, 무장 상태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25년 넘게 해양 전략을 연구했지만 이런 수준의 감시 체계를 상상해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죠. 그러자 박중령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서 정보 공유 체계도 크게 발전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2024년 이후로 한국의 역할이 눈에 띄게 커졌다고 했습니다. 작전 장교가 또 다른 화면을 띄워 보여줬는데 이것은 작년에 실시된 한미일 연합훈련 때 촬영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휘체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해보라는 말과 함께 화면에 훈련 조직도가 나왔는데 한국군이 차지한 위치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단순히 참가국이 아니라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해양작전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박중령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의 해양 감시 능력과 정보 분석 실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면서 특히 대마도 해협 상황에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지난 25년간 동아시아 해양 세력 구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지역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박중령이 들었는지 미소를 보였습니다. 박사님, 아직 보여드릴 게 남아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그는 저를 또 다른 공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대마도 해협을 감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뭔가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박중령이 안내한 곳은 해군기지 안에 있는 연구동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역사 자료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습니다. 대마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한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니 마치 대학교 도서관과 비슷한 분위기였지만 일반 도서관과는 확연히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보안 시스템도 굉장히 철저했어요. 이곳은 해군 역사연구소로 동아시아 해양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분은 김정현 박사였는데 서울대에서 한일 관계사를 전공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대마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처음에 보여준 것은 조선왕 조실록의 복제본이었습니다. 한자로 쓰인 원문과 함께 영어로 번역된 버전도 준비되어 있었죠. 1419년의 기록부터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때 조선이 대마도를 정벌한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았고 그 사실에 깊이 놀랐습니다. 조선이 대마도를 직접 공격해 왜적을 소탕하는 작전을 펼쳤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확신에 차서 답해주셨어요. 역사적 신뢰성이 철저히 입증된 1차 사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뒤이어 나오는 기록들이었죠. 김 박사님이 다음 장들을 넘기며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43년부터 1592년까지 약 150년 동안 대마도가 조선의 속국 신분을 유지했다는 내용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특히 대마도주가 정기적으로 조선 국왕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1512년의 기록을 보았더니 대마도주 소우 요시시게가 조선의 사신을 맞아 신이 섬을 조선의 울타리라고 표현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의 설명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5년 동안 동북아 역사를 연구했지만 이런 기록은 처음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일본 쪽 자료였습니다. 김 박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서 보여주셨는데 이건 1868년 메이지 유신 직후 일본 정부가 만든 공식 지도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죠. 그 지도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메이지 정부 공식 지도에서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영토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죠. 이게 정말 일본 정부의 공식 자료일까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원본을 복제한 것이었고 김 박사님이 증명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1870년까지 일본은 대마도를 자국 땅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876년부터 갑자기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왜 이런 중요한 역사가 서구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이런 자료들이 왜 세계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걸까요? 김 박사님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서양 열강들은 동아시아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며 서구식 외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일본의 입장만이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또 다른 자료를 꺼내셨습니다. 해방 이후의 기록이었는데 더 놀라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부터 1960년까지 총 60번이나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횟수에 정말 놀랐습니다. 60번이나 요구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대한민국 외교부의 공식 기록이라는 겁니다. 김 박사님이 서류들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1949년 1월 8일 첫 요구부터 시작해 매년 꾸준히 제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 무시했다는 것이죠. 특히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관련 자료를 상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으며 일본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주장이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적 논리까지 체계적으로 담겨 있었죠. 그런데 왜 미국은 이 요구를 외면했을까요? 냉전 때문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설명하길 미국은 일본을 소련에 대항하는 전진 기지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정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준 자료는 1952년 미국 국무부 내부 문서였는데 이 문서에는 미국 관료들의 솔직한 입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대마도 문제는 복잡하지만 일본을 위해 덮어두는 것이 이롭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외면했다는 것이 명확했으니까요. 결국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서구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냥 묻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하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 가려져 있었던 셈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커다란 빈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공백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박사님, 내일은 한층 더 중요한 분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김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도쿄에서 30년 가까이 대마도 문제를 깊이 파고든 일본 학자가 특별히 시간을 내기로 했으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거라고 했죠. 그 다음 날 저는 서울로 돌아와 예상 밖의 만남을 하게 되었어요. 김정현 박사가 마련해준 화상회의였는데 일본 도쿄에 있는 단나카 히로시 교수와 연결된 순간이었죠. 그는 30년 넘게 한일 관계사를 연구해온 권위자였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단나카 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마이클 박사님, 한국에서 어떤 자료를 보셨나요? 상당히 흥미로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며칠간 접한 것들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조선왕조실록부터 메이지 시대 지도, 이승만 대통령의 반환 요구까지 모두 언급했죠. 그랬더니 단나카 교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정말로 그런 자료들을 다 보셨군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일본 학계에서도 이런 기록들이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 궁금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단나카 교수가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일본에서는 대마도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어려운 분위기예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민감한 주제로 여겨지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적잖이 놀랐어요. 학문의 자유가 보장된 일본에서 특정 주제가 금기라니 이상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렵나요? 단나카 교수가 고개를 저으며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2010년에 대마도 역사를 다룬 논문을 발표하려고 했을 때 동료 교수들이 모두 만류했어요. 그런 민감한 이슈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그때 단나카 교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수십억 엔을 들여 홍보에 힘쓰지만 대마도 관련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했죠. 정말 그런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확실합니다. 단나카 교수가 직접 자료를 보여줬어요. 2025년 일본 외무성 예산을 보면 독도 홍보비로 연간 50억 엔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마도 예산은 아예 없었죠. 저는 이 뚜렷한 차이에 주목했어요. 같은 영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혹시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발언에서도 이런 패턴이 보이나요? 단나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게 가장 이상한 점이라고 했죠. 다카이치 씨는 1993년부터 31년간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인물이에요. 독도,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발언 기록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독도에 대해서만 수백 차례 강경한 발언을 남겼더라고요. 1994년 국회에서는 독도가 명백한 일본 영토라고 했고 2003년에는 한국의 불법 점거라고까지 표현했죠. 그렇다면 대마도에 관한 발언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가 물어보니 단나카 교수가 파일을 뒤져서 대답했어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1년간 극우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대마도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물었어요. 정말 한 번도 없었냐고요? 저희가 모든 기록을 다 확인했습니다. 국회 발언, 언론 인터뷰, SNS까지 전부 조사했지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나카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줬어요. 2019년에 한 기자가 다카이치 씨에게 대마도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다고 했죠. 어떤 반응이었냐고 물으니 갑자기 말을 더듬으며 이 문제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얼버무리고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더라고 했어요. 단나카 교수가 그 장면을 떠올리며 말했죠. 31년간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온 인물이 갑자기 회피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일본이 일부러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혹시 다른 일본의 정치인들도 비슷한 행동을 하나요? 대부분의 보수 정치인들이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뿐 아니라 현재 자민당의 강경 인사들 역시 모두 대마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언급을 피합니다. 저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왜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나카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듯합니다. 독도와는 다르게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충격적인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 정부 내부에 대마도와 관련된 극비 자료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문서들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정말 그런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나카 교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는 데에는 분명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뭔가 감추고 있다는 건 틀림없어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면서 유독 대마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일본의 태도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침묵 뒤에는 반드시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정현 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내일 정말 중요한 분석 자료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본이 왜 침묵을 고수하는지 경제적 이유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튿날 아침 저는 김정현 박사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이 대마도 문제를 두고 침묵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경제분석팀의 이성민 박사가 준비한 자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오늘은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박사가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일본이 대마도 문제를 손대기 두려워하는 이유를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는 지난해 3월 수에즈운하 봉쇄 사건이 나왔습니다. 6일간의 봉쇄로 일본이 입은 피해부터 살펴보시죠. 도요타 생산 라인이 3일간 멈췄고 소니는 2주간 일부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혼란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일주일 동안 총 2조 3천억 엔의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 박사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에즈운하는 일본의 에너지 수입의 35%만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약 대마도 해협이 막힌다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마도 해협 48시간 봉쇄 시나리오입니다. 첫째 날에는 오사카만 주변의 제철소 11곳이 멈춥니다. 둘째 날에는 나고야의 자동차 공장들이 가동을 멈춥니다. 스크린에는 시간별로 변동하는 피해액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24시간 후 4조엔, 48시간 후는 14조엔, 72시간 후에는 28조엔 누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급속히 마비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올해 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놀라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가 이틀간 끊겼을 때 홋카이도 전역이 정전 상태에 빠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는 전체의 12%에 불과했죠. 그는 산업별 피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도요타의 경우 하루 생산량이 1만 3천 대인데 부품 공급이 멈추면 3일차부터 완전 가동 중단이 됩니다. 손실만 하루 250억 엔에 달합니다. 저는 그 규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기업의 하루 피해가 그렇게 크다니요. 다른 기업들은 어떤가요? 파나소닉, 소니, 미쓰비시 등 모든 제조사가 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이 박사가 리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제조업 GDP의 73%가 3일 이내에 완전히 마비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추가 자료는 더 놀라웠습니다. TSMC 일본 공장, 소니, 반도체, 도시바 메모리 같은 핵심 시설들이 모두 72시간 내에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이들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까지 연쇄적으로 붕괴가 일어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연쇄 효과였습니다. 금융시장까지 무너지는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니케이 평균이 하루 만에 15%나 곤두박질치고 엔화는 30% 가까이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와 비교한 그래프가 떴어요. 대마도 해협이 봉쇄될 경우 그 충격이 리먼 사태보다 무려 3배나 클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런 비상사태를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자 이 박사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있지만 사실상 거의 쓸모가 없다고 했죠. 그는 실제로 일본 정부 비상 매뉴얼 일부를 직접 보여줬어요. 태평양을 돌아가는 우회로가 적혀 있었지만 물류비는 3배 이상 뛰고 기간도 2주나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박사는 한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항만 인프라가 그런 대규모 우회 물동량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시설로는 평소 물류의 30% 처리도 벅찬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급속히 악화된 중일 관계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이 박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메시지 이후 중국의 일본 투자 규모가 67%나 줄었고 중국인 관광객도 84%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가 내민 피해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관광 산업에서 14조엔, 수출 감소로 8조엔, 부동산 투자 철회가 5조엔 등 모두 합쳐 27조엔이나 손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까지 더해졌죠. 이 박사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도 보여줬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 국민의 89%, 중국 94%, 대만 76%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었어요. 이 수치들을 종합해보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일본에게 대마도 이슈란 경제적으로 자멸을 자초하는 선택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박사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과 영토 분쟁을 벌인다는 건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보여준 건 일본 정부 내부의 극비 보고서였어요. 작년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작성한 비밀문서였는데 대마도 해협 분쟁 발생 시 일본 경제가 붕괴할 확률이 98%라는 평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의 위험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체 물류 경로 확보도 쉽지 않은 현실이 됐다고 했죠. 예전엔 중국 항구를 우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길조차 막혀버렸으니까요. 이 박사는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대마도 해협 일대의 모든 선박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일본이 독도 문제에는 강경하게 나서면서도 대마도 이슈에선 철저히 침묵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죠. 이 사안이 일본 경제의 생존과 직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을 맺었습니다. 일본에게 이 해협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생명선이라는 점, 그래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치명적 급소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중국과의 관계까지 악화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외교부 청사에서 국제정세의 실시간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훈 과장과 나란히 상황실에 앉아 각국의 반응을 체크하던 중이었어요. 바로 그때 예기치 않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박사님,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김 과장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알려주었죠. 마오닝 대변인이 연단에 서자 기자들이 손을 번쩍 들었고 첫 질문이 나오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이었죠. 마오닝 대변인은 얼굴이 굳은 채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치인 일부가 반복적으로 내놓는 악의적 발언과 행동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전혀 해치기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중국 외교부 브리핑을 지켜봤던 제 경험상 이렇게 강한 표현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독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마오닝 대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역사 문제는 관련 당사국들이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죠. 김 과장은 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저 표현이 의미하는 걸 아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인정한 셈이었으니까요. 상황실 안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공무원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죠. 중국이 일본과 한국의 갈등에서 우리를 지지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요. 저 역시 그 순간의 충격을 쉽게 잊을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동북아 정세를 연구해오면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한일 분쟁에 개입하는 모습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던 중국이 이렇게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는 건 엄청난 변화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직후에 다가왔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워싱턴에 있는 동료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온 거예요. 마이클, 지금 국무부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한국에 대한 평가를 전면적으로 다시 하기로 했대. 전화를 받자마자 동료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펜타곤에서 막 올라온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한국 해군의 스시마 해협 감시 능력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야. 일본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바로 물었죠. 한국이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선박 추적 정보가 우리가 가진 위성 데이터보다 더 정밀하다는 거야. 특히 북한 잠수함의 동향 파악에서 일본을 완전히 앞서고 있다는 설명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김 과장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미국 쪽의 반응도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어요. 일본 언론들이 중국의 발언에 대해 긴급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NHK 뉴스가 떠올랐고 앵커의 당황한 표정이 인상 깊었어요. 중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인사들의 반응도 함께 나왔는데 모두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어요. 상황실에 있던 동북아 담당자가 추가로 알려온 정보도 있었습니다.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됐다는 거였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방향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 같다고 김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림이 바로 이거죠.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한국 쪽으로 기우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에 또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유럽 주요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 외무부가 동북아 영토 분쟁은 반드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거였어요. 이 역시 실질적으로는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셈이죠. 외교부 동북아 담당자가 설명해줬어요.
역사적 근거를 강조한다는 건 저희가 내놓은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프랑스와 영국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는 소식이 이어졌고 저는 점점 사태의 중대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됐어요.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확인했던 것들이 단순한 연구 자료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김 과장이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자료들은 전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일 발표될 예정이에요. 무슨 발표인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김 과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쓰시마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곧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을 멈추고는 이어 말했어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자료들도 함께 공개될 겁니다. 상황실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모두가 이 순간이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박사님께서 캐나다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발표를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지난 25년간 연구해 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모든 상황은 결국 큰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내일 마지막 조각이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정부의 쓰시마 관련 공식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김성훈 과장과 함께 청와대에 앉아있던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됐죠. 외교부 장관이 연단에 오르자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일제히 들었어요. CNN, BBC, NHK까지 모든 주요 언론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쓰시마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국제사회에 공개합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어요. 600페이지에 달하는 백서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왔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될 순간입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의 수준이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일본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메이지 시대의 비밀 문서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1870년 일본 내무성의 비밀 보고서는 주목할 만했습니다. 장관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야기했어요.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편입 계획을 논의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자석에 있던 NHK 일본 기자가 놀란 얼굴로 본사에 급하게 연락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는데 일본이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949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보낸 60통의 공식 서한도 모두 공개된 겁니다. 장관의 발표에 미국 기자들이 속삭였어요. 미국이 그동안 한국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해왔다는 증거가 나온 셈이니까요. 발표가 이어질수록 한국의 치밀함이 돋보였어요. 단순히 역사 자료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현 시점의 군사력, 경제력까지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거든요. 현재 대마도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고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움직임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관의 설명에 일본 기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CNN 기자가 제일 먼저 질문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자료가 있었는데 왜 이제야 공개했는지 물었어요. 장관은 태연하게 답했어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BBC 기자가 일본의 반응을 예상하냐고 묻자 장관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일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1년간 대마도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거라고요. 발표가 끝나고 3일 후 저는 김포공항에서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특히 일본 언론들이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하고 일주일 만에 저는 연구소 긴급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정보들이 이미 워싱턴과 오타와를 통해 전달된 상태였어요. 마이클 자네가 보낸 보고서가 서구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었죠. 로버트 소장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동아시아 전략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회의장에는 북미와 유럽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옥스포드, 하버드, 도쿄에서 온 석학들도 참석했죠. 모두 제 보고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25년간 우리가 알고 있던 동아시아의 현실이 완전히 착각이었다고 말하자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클라우스 밀러 교수가 손을 들고 일본도 지칠 회원국이고 경제대국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바로 문제라고,
우리가 지칠 회원국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진짜 본질을 보지 못했다고 말이죠. 한국은 이미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하버드의 존 스미스 교수가 충격을 받은 얼굴로 그럼 우리가 25년간 분석을 잘못한 거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확신 있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감정에 얽매여 있지만 한국은 팩트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 발표가 그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출신 마리 듀퐁 박사가 국제사회의 반응을 물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미국도 한국의 데이터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 역시 한국의 역사적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영국 킹스 칼리지의 제임스 윌슨 교수가 동아시아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것이냐고 물었고 저는 이미 넘어갔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한국이 일본을 압도한다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도쿄에서 온 일본인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일본 학계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논리가 너무나도 빈틈이 없어서 어떤 반박도 불가능하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한스가 제 옆에 와서 말했죠. 마이클, 정말 전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됐어. 한국이야말로 21세기의 진짜 선진국이란 생각이 들었어. 그날 밤 연구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감정, 한국은 근거. 결국 미래는 한국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영토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는 냉철함, 그리고 내일을 향한 강인한 신념이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토론토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때마도 해협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경험이 동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장을 연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